인사조직론 제11주차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조직 관리에 관한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주까지는 4주 동안 인사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 인사 관리론 첫 부분으로서 서론 부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인사 과정을 일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주는 인사관리의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제 7주차에 그런 얘기를 했죠.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인사관리라고 한 것 상당 부분이 절반 이상 부분이 아마 조직관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직관리 안에는 물론 우리가 인사관리 외에도 뭐 재무관리랄지, 그 다음에 뭐 생산관리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조직관리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인사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인사관리에 할애된 부분이 4주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미 조직관리론 공부를 하면서 인사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4주 작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사관리에 관한 그 서론 부분들을 공부할 텐데, 지금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조금 진도를 못 나갈 경우에는 다음 주로 이유를 해서 다음 주에 또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관리에 관한 이제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관리를 주로 이제 지층 범위별로 봐가지고 어떤 내용들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과정들, 각 단계들의 주요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그 학습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사조직론 이 과목의 강의 요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조직론의 학문적인 의의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경영학에서 조직, 그 다음에 인사관리의 위상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관리를 크게 이제 6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먼저 조직의 개념, 구조, 과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남은 부분들은 바로 인사관리가 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인사관리 서론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과정 1, 2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사관리의 거시적 관점을 공부를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먼저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 첫 주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하긴 했죠. 우리가 뭐 관리랄지 이런 개념들을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인사관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반 관리의 어떤 하위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라고 하는 최상위 개념을 우리가 먼저 보고, 최상위 개념으로서 관리 속에 속하는 인사관리 개념을 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관리라고 하는 말이, 네, 우리가 뭐 지금 이 과목이 어, 음, 인사조직관리, 결국은 조직 인사관리가 되기 때문에 인사조직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결국 관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 관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내용물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어떤 내용물의 이동 통로죠. 통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영어로 말하면 파이프죠.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다음에 뭐 전화선, 그다음에 뭐 전력선, 요즘 뭐 인터넷선, 이런 이제 각 그 어떤 액체나 뭐 이런 어떤 전선 같은 게 이제를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관입니다. 한 문자로 보면은 이 관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 이제 대나무가 있고 밑에 이제 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파이프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 아시아에서는 대나무 그 관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대나무를 길게 이제 잘라서 그 중간 마디마디를 이제 뚫으면은 그게 하나의 관처럼, 요즘 말하면 상하수도관, 특히 상수도관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니까, 이 관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관을 잘 유지, 운영, 수선하고 하는 것이 이 관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뭐 대형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지하 주차장 가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눈에 띄죠. 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관들이 있습니다. 상수도관, 하수도관, 뭐 별별 관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 잘 이제 운영해 주는 거,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누수가 생기지 않고 어떤 단절,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관 사이에 어떤 액체가 섞이지 않게 이렇게 잘 유지 운영해 주는 정도. 이게 이제 관리인 겁니다. 그 시설들을 굉장히 좋게 개선하고 뭐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큰 무난히 돌아갈 수 있게끔 뭐 큰 문제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수준이 바로 우리는 관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란 말이니까 이제 본래 물리적인 뜻은 바로 그런 뭐랄까 건축물 운영, 유지 수선 뭐 이런 건데, 이것이 오늘날 이제 추상화 되다 보니까 그 외에도 이제 그 외에 좀 추상적인 그런 어떤 뭐 대학의 연구소, 뭐 대학 병원, 정부 조직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하는 거,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관리다,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이 확장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쓰면 매니지먼트죠. 매니지란 말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획기적인 어떤 변화, 뭐 엄청난 성과 이런 걸 내는 것이 매니지가 아니고, 이 매니지란 말은 그저 현상 유지 정도, 큰 문제 없이 움직이게 하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매니지라고 하거든요. 매니지먼트라는 건 그냥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그 큰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최재 목표라고 그러죠. 최재 목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위 목표가 뭐냐면 조직의 유지 운영 목표가 있잖아요. 최재 목표라는 것은 이제 조직들마다 갖는 고유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결과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다시 말하면 현상 유지. 자, 현상을 유지한다. 메인테넌스, 현상 유지를 위한 권한 행사자의 수단. 다시 말하면 하나의 수단 개념이에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리와 개념적으로 밀접한 것이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관리보다 약간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미시적인 그런 거라면, 경영은 약간 그런 걸 포함하는 미시적인 관리를 포함해서 뭐 정책 결정, 뭐 경영 전략,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랄까 공공과의 관계, PR, 퍼블릭 릴레이션스, 뭐 이런 까지 다 포함한 것이 경영이 되는 겁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보다는 경영이 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경영보다 더 상위에는 또 폴리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정책적인 거, 뭐 구조개혁, 뭐랄까 미래 전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경영, 통상적인 경영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결국은 경영학을 하고 큰 그 경영학을 구성하는 그 각 관리라는 거지.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관리는 좀 더 미시적이고 수단적이고 좀 더 뭐랄까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층 범위별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관리로 그러면 이제 경영 전략까지 포함하는 일체의 조직 그 관리, 또 이 말을 우리가 말하는 기업 관리, 만약에 정부로 말하면 정부 조직 관리, 국정 관리, 뭐 이런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 병원 뭐 그다음에 연구소 뭐 하여튼 그런 관리, 이것은 뭐냐면 그 가장 넓게 본다면은 전략까지 포함하는 아주 정책 결정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직의 관리라고 해서 조직 관리 이외에도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런 것은 이제 공공 영역이든 민간 영역이든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이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을 운영할 때도 중요하지만 정부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하고 공무원들을 선발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금을 걷어서 이제 예산을 운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민간 조직, 민간 기업 경영이나 정부 조직 운영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사, 공공 영역과
사영역 공통의 보편적인 관리를 포함해서 이제 민간 영역에만 적용이 되는 생산 관리, 마케팅, 국제 경영, 경영 전략 이런 것은 사경영, 민간 경영에 포함한 이런 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광의 관리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협의의 관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관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로 말할 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유지 운영 정도, 그다음 현상 유지 정도, 뭐 큰 문제 없이 돌아갈 정도, 큰 획기적인 뭐 변화, 엄청난 성과 뭐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유지 운영 정도의 현상 유지적 제 행위를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시야를 좁혀서 이런 관리를 구성하는 인사 관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 중에서 인사에 국한된 관리다. 지금 이제 영어로 한문으로 보면 인사 관리라고 해서 인사 사람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는 거, 인사 관리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인사,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퍼소넬한 그런 사람 관련된 관리를 인사 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도 이제 최광의로 볼 때, 가장 넓게 볼 때 인사 관리라고 할 때는 조직 관리, 일반 그 인사 관리 외에도 그다음 조직 관리 가운데 인사에 관련된 모든 관리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을 공부할 때 조직의 구조에서 뭐 권력, 뭐 계층제, 뭐 부성화 이런 걸 공부했을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의사 결정, 그다음 뭐 갈등 관리 뭐 이런 거 공부했죠. 이런 것들이 다뭐 결국은 뭐냐면 인사 관리란 말이죠. 그 결국에 사람 문제란 거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최광의 인사 관리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약간 이제 범위를 좁히면은 광의 인사 관리가 되는데, 그때 이제 광의 인사 관리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인사 과정입니다. 채용, 승진, 임금, 뭐 보건위생관리, 안전관리,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사무관리, 노무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광해 인사관리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광해 인사관리에 드는 것이고, 그리고 주로 이제 인사과정, 그다음에 인사 그 각 요소별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의미의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이제 노무관리와 사무관리까지 다 들어가요. 주로 이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을 8시간 근무를 어떻게 시킬 거고, 그다음 연차 휴가, 뭐 휴가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줄 것이고, 뭐 이런 뭐 업무 지침이랄지, 직무 분석, 직무를 분석해서 거기다 이런 걸 관리하는 거, 이런 노무 관리, 아니면 또 사무 관리라고 해서 일을 위탁을 시켜갖고 어떻게 일을 부릴 건지, 사람을 어떻게 식으로 활용할 건지, 이런 이제 사무 관리 문제. 그래서 최협의로 볼 때는 이런 노무관리와 사무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관리 개념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절을 바꿔서 인사관리 제도를 봐야 됩니다.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우리가 한번 그걸 보면은 크게 3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뭐 인사관리가 뭔지 뭐 전혀 그런 개념이 없던 그런 시기였어요. 전근대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말에 와서 중세 말에 와서 이제 인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바로 인식의 시기다. 중세 말, 근대 초 이때가 바로 인식의 시기입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볼 때 절대 왕정 시대 때죠. 절대 군주 시대 때 유럽에서 비로소 그 관료제와 그 상비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그다음 유럽의 그 루이 14세 시대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때는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뭐 왕이 편리하게 그냥 등용하면 그 사람이 관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병사들은 이제 평소 때는 농사를 짓다가 전시에 이제 투입되는 병농일치제 사회였습니다. 그런 주먹구구식 그런 사회였다면, 비로소 이제 절대군주 시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제 관료제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뭐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과거제도라는 게 있긴 했지만, 유럽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거의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지명제로 정실주의로 운영돼 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절대군주 시대가 되면서 이제 관료제가 이제 정비가 됐습니다.
관료제가 성립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 공무원들이 생기거죠.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전문 공무원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그야말로 전부 이제 정실제로 해서 그냥 지명하면 공무원이 되는 거고, 그냥 또 해촉하면 그냥 공무원 지위에서 해제되는 건데, 이제 중세 말에 와서 이런 식으로 전문 직업 개념에 기초한 관료제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은 또 뭐라고 할까, 그 화폐제도가 이제 제대로 자리 잡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특히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 화폐로 썼잖아요. 소금, 솔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는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소금 형태로 지급을 했죠. 소금이 솔트고, 그게 이제 약간 변형이 되고 오늘날 샐러리로, 샐러리란 말이 어원이 솔트입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그 소금으로 이제 공무원들 월급을 줬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샐러리맨, 월급쟁이를 샐러리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변천되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아까 말한 건 상비군 제도잖아요. 병농일치제는 고대나 중세 시대 때는 전쟁을 하기 전에는 평시 때는 이제 그 농업에 전념하고,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이제 모든 군인들이 전장에 투입이 되는, 쉽게 말하면 병농일치제 그런 사회였는데, 루이 14세 때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랄까 왕실의 어떤 자금력이 생기니까 그 자금을 토대로 해갖고 이제 또 월급을 받는 그런 상비군, 항상 이제 군인 상비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던 그런 시대였다. 중세 말에 바로 비로소 인사관리의 이제 중요성이 인식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인사관리 시대가 열립니다. 근대에 와서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 약간 변화되는 시기에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인사관리 인식의 시기를 먼저 보면은, 이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제주의, 절대군주, 우리가 말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전에는 더 했지만 절대군주 시대 때 와서 비로소 그 인사관리의 이제 중요성이 생겼다. 지금 말하는 관료제와 상비군 제도로 인해 갖고 인사관리 시대가 생겼고,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로 온정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정, 사람의 따뜻한 정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왕과의 그런 정적인 관계, 아니면 특정 귀족, 상급 귀족과의 무슨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정, 정실, 그래서 이제 정실, 온정, 정실 이런 말 씁니다. 패트로니지다, 이렇게 인사관리 시대가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그냥 아름아름해서 그냥 인맥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뽑았고, 또 큰 무리가 없었고 큰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이 시대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공부한 것처럼 조직 이론 역사에서 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고전적 그다음에 신고전적 조직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전적 조직 시대는 우리가 봤듯이 과학적 관리,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테일러리즘이죠. 프레드릭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를 제창하면서 그 과학적 관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인사관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작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동작과 그 다음에 시간을 연구해서 동작 연구, 시간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였고 과학적 인사관리였기 때문에 결국 근대적 인사관리의 문을 연 사람은 테일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리즘.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업 측에서 볼 때는 노동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단위 시간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그런 시대였다면,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노동 강도가 강화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똑같이 8시간 일해도 과학적 관리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말
그냥 놀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과학적 관리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뭐랄까요, 구속을 하니까 8시간 동안 일하는 같은 8시간이지만 엄청나게 노동 강도가 강화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가 볼 때는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급여가 오르긴 했지만 일부 조금밖에 안 올라온 거고, 기업 측에서 볼 때는 급여를 조금 올려주긴 했지만 성과가 훨씬 더 많아졌던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격차가 더 커지게 했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리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물론 우리가 이미 그 고전 조직이론에서 봤듯이 관료제, 베버식 그 관료제가 또 뭐라고 근대적 인사관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과학적 원리론 이런 게 있었죠. 과학적 원리론 이런 포스트 코브 이런 식으로 인사관리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봤듯이 신고전 조직으로 넘어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인사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과학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인센티브 동기부여할 때는 경제적 유인 인센티브만 갖고는 안 되고 사회심리적인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호소온 공장 실험을 통해서 엘턴 메이오가 인간관계론을 이제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신고전 조직 이론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행태주의나 후기 행태주의나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론이나 이쪽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때는 인사관리를 한 것은 뭐랄까 과학적인 그런 아니지만, 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차이였고, 동기부여가 과학적 인사관리 시대 때는 오로지 경제적인 그런 동기부여면 된다라는 식이었다면, 인간관계론 신고전 시기에 와서는 사회심리적 보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던 그런 약간 이제 관점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고, 그러다가 이제 현대적 인사관리 시대로 넘어왔는데, 그게 이제 현재지만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민주적 관리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마다 고유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 인사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업처럼 이렇게 이윤지향적인 그런 조직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인사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 위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이나 병원이나 연구소 같은 이런 조직들은 거기에 맞는 또 고유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목표에 맞도록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민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병원이나 대학을 운영하는데 권위적으로 해갖고는 이게 성과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제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목표가 좀 규율을 강화하는 군대 조직이나 무슨 교도소나 이런 조직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부합하는 식으로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부하를 불신하고 상명 하복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형태의 인사관리가 돼야 되고, 반면에 이제 무슨 뭐랄까요, 병원 같은 이런 조직들은 그게 아니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다 각 내과, 외과, 비뇨기과 이런 각 과별로 자율성을 주고 그 과 안에서 이제 인사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인사관리를 이제 뭐랄까 분권화시키고 이제 위임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 인사관리 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사관리는 그냥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는 좀 느슨하게 된다, 요 정도 있는데, 현대 와서는 그게 아니고 단편 일률적인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마다 고유한 그런 목표에 부합하도록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삼성이면 삼성에 맞도록 인사관리가 돼야 되고, 현대면 현대식 그런 인사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삼성은 쉽게 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전자 모바일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 또 거기에 맞는 인사관리가 돼야 되고, 현대는 아무래도 자동차나 이런 중공업 쪽이 강하니까 인사관리 좀 노무관리 위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된 게 바로 현대에 와서 얘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와서는 이제 실적주의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관리 인식의 시대는 온정주의, 정실주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패트로니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비로소 이제 현대 와서 실적주의로 넘어갑니다. 실적주의.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하다. 그 공무원을 임용할 때 그 공무원을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그 다음에 실력, 업적과 이걸 가지고 그 공무원을 임용을 하고 평가를 하고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실적주의잖아요. 반면에 원정주의는 그게 아니었죠. 인맥 관계를 이용해서 아름아름해서 임용을 하고 승진도 그냥 아는 사람 뭐 친한 사람 먼저 승진시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적주의에 와서 현대에 와서 이제 실적주의로 바뀐 겁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봐도 열매와 업적이죠. 이 적이라는 것은 이제 쌓을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주의, 그러니까 열매와 그 성과를 봐가지고 공무원을 임용하고 평가하는 이게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메리트, 그 사람의 성과, 실적, 메리트 시스템 또는 한 단어로 해서 메리토크라시다. 이렇게 메리토크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적도 넘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이게 이제 엽관제였던 거죠. 공무원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엽관제가 큰 그 부패를 가져왔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공무원이 싹 바뀌는 거죠. 공화당이 이기면 공화당이 다 가져가고 또 자유당이 이기면 자유당이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막 공무원들이 막 수시로 교체되다 보니까 너무 불안정하고 불합리, 그다음에 뭐 부패가 뭐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엽관제를 버리고 드디어 실적주의 공무원제로 넘어갔던 거죠. 이제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신분을 보장하자. 그리고 이제 위에 뭐랄까 정무직 이런 것들이야 정권이 바뀌면 뭐 교체가 불가피하고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들은 유지시키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실적주의였습니다. 이런 실적주의가 이제 정착이 되고 그게 이제 인사관리 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안에서도 그렇죠. 삼성, 현대, 뭐 LG가 자기들 알아서 뭐 이렇게 인사 관리를 하지만 그러나 현저하게 불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국회의원 뭐 자기 딸을 뭐 KT에 뭐 입사를 부정하게 시켰다. 그래갖고 뭐 실형이 선고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KT가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에서 이제 민영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그 SK나 이런 회사와는 좀 다른 게 KT입니다. SK도 물론 SK도 SK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한국이동통신이 이제 변경된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이동통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옛날에 한국전기통신공사 KT의 자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SK텔레콤은 그냥 민간 그냥 일반 회사입니다. 그러나 KT 옛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지금 민영화가 거의 뭐 다 됐지만 여전히 공기업 성격이 남아 있어요. 옛날 전화국 같은 것이 지금 다 KT 사옥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되고 하는 걸 볼 때는 그래서 KT는 SK텔레콤과 다르게 굉장히 높은 이제 책임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식인 거죠. 각 대기업들도 뭐 독자적인 그 조직 목표에 따라서 그런 인사 관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저하게 불법 사항이 이제 저지를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옛날 기업들도 온정주의, 정실주의, 뭐 삼성 같은 뭐 이씨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뭐 또 현대 같은 정씨들이 돌아가서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온정 정실주의를 벗어나서 실적주의로 가야 된다. 이게 현대적 대세다. 세계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실적주의를 넘어서 더욱더 이제 진화된 형태 인사관리 정보 시스템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진화가 되면 앞으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펙을 예를 들면 뭐 대학 다닐 때 학점이랄지 토익 점수나 한국사 등급 뭐 한자 등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입력시켜 놓으면 기본적인 내용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해 놓으면 그냥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지원할 거 없이 그냥 간단히 그냥 클릭을 하면 그냥 자기 스펙이 바로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인사관리 정보 시스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사관리 제도를 다시 한번 더 보면 이런 이제 큰 단계를 거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전 시대, 고전적 그 조직 이론 시기 때는 과학적 관리에서 테일러리즘에 맞게끔 인사관리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다음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세 말에 관료제가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관료제의 그 네 가지 뭐랄까요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인 전문직업주의가 있잖아요. 관료제라고 한 것이 계층제, 문서주의, 그 다음에 전문직업주의와 공사구분 요 네 가지가 이제 관료제의 핵심이라면 그 중에 세 번째인 전문직업주의가 있잖아요. 공무원이 한번 되면은 투잡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일에만 전념을 하고 그 대신 국가에서도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을 하고 노후의 연금으로 그 사람의 노후를 보장하고 이런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보상을 주는 대가로 각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공직에 전념하고 하는 그런 게 바로 관료제잖아요. 그다음 원리 접근법에 또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이 있었잖아요. 뭐 결국 그 원리적으로 보면 많은 내용들이 일반 조직에 관한 거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인사 관리에 관한 거예요. 인사에 관한 거. 예를 들어 뭐 통솔의 범위다. 뭐 통솔의 범위의 원리 있습니다. 조직마다 통솔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조직이 굉장히 규율이 강한 조직이면 통솔의 범위가 넓겠죠. 한 사람의 상관이 많은 부하를 통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조직이 뭐랄까 자유스러운 조직이다 이러면 상관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솔의 범위 원리 같은 것도 결국은 조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결국 인사관리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의사결정의 중요성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다음에 신고전 관리에 와서도 신고전 조직 이론 식에 와서도 우리가 이미 본 것이 인간관계론과 행태주의와 후계 행태주의 의사결정 요게 이제 신고전 조직 이론이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조직 이론이기도 하지만 인사관리 이론이에요.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조직의 어떤 성과 위주로 사람들을 배치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배치할 때는 인간관계도 배려해서 좀 친한 사람들끼리 묶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친한 사람 일부를 멀리 띄워놓으면 오히려 부작용만 나니까 또 너무 친한 사람 너무 묶어놔도 또 부작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뛰어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행태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 접근법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모든 조직에 맞도록 그렇게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인사관리를 해야지, 천편일률적인 그런 원리는 없다라고 말했던 게, 후기 행태주의잖아요. 인사관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조직이냐, 뭐 기업이냐, 정부 조직이냐, 같은 기업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처럼 모바일 위주, 창의성을 중시하는 모바일 위주냐, 현대자동차처럼 기계공업, 뭐랄까요, 육체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전통적인 그런 형태냐, 뭐 이걸 봐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인사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사결정이 이제 조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의사결정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 어떻게 하는 게 이상적이냐? 예를 들면 뭐 하향식 의사결정이다. 그러면 이제 계층제 하에서 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향적 의사결정이다 그러면 이제 부하들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인사 관리를 할 때는 특히 이제 하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조직 같으면은 거기에 맞도록 뭐랄까 하급직 직원들을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 관리를 해야 돼요. 반면에 이제 하향식 의사결정이 주를 이룬다 그럴 때는 이제 반대로 돼야 되겠죠. 이런 뭐랄까 어떤 통솔 무슨 통제 조정 이런데 부합하도록 이제 인사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신고전 조직 이론도 이렇게 이제 많은 시사점을 준 것이고 세 번째 와서 현대 와서는 이제 우리가 체제론적 상황 적응적 조직 이론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인사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제론적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처럼 이렇게 뭐랄까 짜여진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체제 시스템처럼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 각 구성하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계처럼
그 핵심 그 부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덜 중요하고 핵심 부품만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하는 각 하위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사관리에 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상황 적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내부적인 어떤 뭐랄까 내부 인사에 대한 관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면 그 조직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으니까 상황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뭐랄까요 변화에 적응하는 식의 인사 관리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외부 조직들은 막 연봉 수준이 막 오르고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막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 옛날식을 고집했다가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겠죠. 이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봐가면서 항상 뭐 경쟁 업체와 연봉 수준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근무 조건 같은 걸 항상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세계적 추세도 항상 봐야 되고, 특히 세계 시장, 지금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어떤 변화에 맞도록 외국어를 뭐 많이 잘 구사하고 이런 사람들 우대하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국어 교육이 뭐랄까 최근에 와서 굉장히 이제 좁혀졌습니다. 예전에는 제2 외국어를 뭐 독일어, 프랑스, 에스파냐어 이렇게 많은 사람 언어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제2 외국어가 그냥 일본어, 중국어로 좁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2 외국어로서 뭐 독일어, 프랑스, 무슨 에스파냐, 이탈리아, 라틴어 이런 걸 구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어느 정도 구사를 해야지만이 완전히 구사는 못해도 어느 정도 언어 구조를 이해해야지만이 이 직원이 유럽에 가서 근무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할 수 있겠죠. 일본어, 중국어만 해갖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 관리할 때도 그 언어 구사를 뭐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정도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풍토가 돼야지 세계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인사관리 추세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유계약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들 민간 기업도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성을 준수해라. 특히 채용에 있어서 공적인 기준으로 채용을 해라. 지금 뭐 취업 자체가 너무 힘들고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취업만은 일단 누구나 납득할 정도의 어떤 타당성을 구비해라. 그 내부에 들어가서 승진하고 뭐 이런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더라도 일단은 뭐랄까 진입 규제만은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최소한 하여튼 공공성을 구비해라.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우리가 제정이 돼갖고 이제는 그다음 최저임금법이나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뭐 근로자 복지 기본법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지키라는 거죠. 삼성, 현대가 아무리 자율적으로 인사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기본 시책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 다음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서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삼성이 얼마 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노조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뿐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노동조합이 정부에서 그걸 허용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준수를 하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그 고용 그 유지 시책도 좀 수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근로자 기본적인 복지도 좀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의 그 가장 기본적인 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계약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자유계약의 원리에서 이제 인사관리의 공공성 강화 원리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사관리 추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를 지침 범위별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인사관리 그리고 통상적으로 말할 때 인사관리는 바로 이 광의의 인사관리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넓게 말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직관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좁게 말할 때는 아까 말한 노무관리, 사무관리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의 인사관리라고 그러면 바로 광의의 인사관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광해 인사관리는 뭐 보편적인 거 하고 그 과정별로 이렇게 인사관리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보편적 인사관리는 우리 교재에서는 제 10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 여러분들 교재를 좀 참조를 해서 제 10장에 인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직무관리와 평가관리입니다. 직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그 담당자가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업무들을 이제 부여하고 체크하고 뭐 보완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직무관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직무 분석이죠. 직무 기술서, 당신이 해야 할 일, 정부 공무원들 같으면은 그 담당 업무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각 기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일단 배치가 되면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요. 그걸 이제 직무 기술서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게 직무 기술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명세서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내용을 보는 것으로 이제 직무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무 분석. 이 직무를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를 평가를 해보고, 이 직무가 제대로 된 건지, 업무 분담이 제대로 된 건지, 업무 분담을 볼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수평적 분화에 맞게 이렇게 됐는지, 자기가 예를 들면 생산과면 구매가 판매가와 관계없이 생산에만 전념하게 됐는지, 하여튼 그 다음에 뭐 계층적으로 볼 때도 자기가 신입사원인지 아니면 뭐 과장인지 차장인지 부장인지 이사인지 이걸로 이제 봐서 그 자기 직급에 맞게끔 직무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직무 명세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하고 계속 보완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직무관리입니다. 굉장히 이제 미시적인 부분인데 기본이죠. 우리가 인사관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보편적 인사관리 범주에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직무를 설계를 하고, 그 직무 새로 설계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람들 좀 인사이동 배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미흡하면 또 신입사원도 뽑아드리기도 하고, 또 불필요하면 또 다른 부서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직무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평가 관리입니다. 사람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수시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그 개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인사고과가 있습니다. 인사고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인사에 대한 고과, 인사고과,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대체로 연례적으로 하죠. 1년에 한 번씩 인사고과를 해서 승진 기준을 삼고, 또 연봉, 그 다음 성과급 뭐 이런 걸 삼기 위해서 인사고과는 각 기업마다 이제 코딩화 돼 있습니다. 가지고 뭐 출퇴근 시간, 뭐 휴가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성과 지수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점수가 나오죠. 뭐 10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나오면 연봉 유지, 연봉 인상, 연봉 삭감, 성과급 지급, 뭐 유급, 휴가 뭐 이런 것을 보는 가장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인사고과죠. 인사고과를 포함해서 이제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인사감사. 감사가 사실 오디팅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에 대한 감사 있어요. 조직감사. 그 다음에 인사감사. 그 다음에 제일 뭐 중심이 되는 건 역시 회계감사, 재무감사죠. 돈을 제대로 쓰는지 이게 가장 이제 중심이 되지만, 사실 인사감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인사고과를 제대로 반영해서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켰는지, 부당하게 뭐 압력을 받아서 그 사람을 승진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감사하는 감사 시스템이죠. 공무원들은 이게 그 공직기강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감사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인사 공직 직무감찰하고 회계검사를 하는 곳이 감사원이에요. 감사원. 조직은 이제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을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곳이 감사원이 있어서 대통령 직속기관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을 하고 회계검사를 하거든요. 직무감찰이 바로 인사감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정보 시스템,
인사 정보에 관한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서 코딩화하고 입력시켜서 이제 수시로 조회할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보편적인 인사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과정적으로 보면 이 인사 관리가 쭉 있습니다. 과정적으로 첫 단계, 2단계, 3단계자. 지금 말한 것은 아까 말한 그 보편적인 게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나 적용되는 이제 어느 과정에서나 적용되는 그런 요소라면 지금 보는 이제 과정적은 과정별로 본 겁니다. 일단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잖아요. 그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을 직책을 주잖아요. 보직 관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계속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 뭐 외국어 계속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자격증 취득하도록 하고 계속 하도록 그러니까 경력 개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업무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계속 합니다. 연수 뭐 해외 연수도 하고 뭐 하여튼 교육 훈련을 계속 시키도록 그 다음에 임금 관리 그 사람의 뭐 일단 일반적인 연봉 그 다음에 뭐 성과급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죠. 그 연봉이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연금에 영향을 주니까 연금 기여금에 영향을 주니까 나중에 퇴직 뒤에도 사실은 연금 액수에 영향을 주니까 임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씩 보면은 채용이라고 하는 채용이란 말 그대로 캐서 쓴다는 거죠. 땅 속에 있는 뭐 보석을 캐서 사용한다. 채용. 그러니까 이제 옥석을 가려서 뭐 쓴다. 모래밭에서 보석을 캔다. 채용. 한문으로 이렇게 채용이라는 말 쓰고 영어로 리크루트먼트 이렇게 채운다, 충원한다, 채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채용, 뭐 충원 이런 건 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충원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이제 없는 사람을 빈 공간에다 채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채용이란 말은 지금 말한 것처럼 본래 뜻은 뭐랄까 황무지에서 뭐 보석을 캔다 뭐 이런 이제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채용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공무원들은 뭐 특히 더 중요하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처음에 뽑을 때 2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부정이 있으면 사실 불법 사항이 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인력 계획을 세우잖아요. 일단 현황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력을 쓰겠다 계획을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연차 계획 이렇게 하고 해마다 이제 사람들을 뽑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집을 해요. 모집은 말 그대로 일단 공고를 내죠. 공고를 내가지고 이런 건 절차에 관계된 겁니다.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 이제 모집. 일단 공고를 내고 이렇게 해서 그럼 공고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인재를 적극 찾아 나설 거냐? 우리는 적극적 채용, 적극적 인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뭐 한번 광고하고 말 거냐? 삼성그룹 신입 사원 채용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낼 거냐? 아니면 모든 주요 일간지하고 주요 방송사에 막 광고를 많이 내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모을 거냐? 아니면 그냥 슬쩍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모여올 거냐? 뭐 이런 거죠. 공무원들은 뭐 굳이 뭐 엄청나게 광고를 안 해도 알아서 오니까 뭐 적극적으로 모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 모집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좀 중소기업 같은 데서 정말 고급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적극 모집을 해야 됩니다. 삼성, 현대도 뭐 이렇게 적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 같은 경우는 모집 광고를 굳이 뭐 내지 않아도 다 알아서 찾아오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지하철 광고나 하여튼 광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 광고 전혀 안 하거든요. 광고를 아예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다 찾아가잖아요. 자, 이런 식의 적극 모집할 거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선발, 어떤 식으로 선발할 거냐, 시험을 보는데, 어떤 식으로 삼성처럼 SSAT, GSAT, 글로벌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 삼성 선발 시험을 볼 거냐,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토익 점수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사 등급, 뭐 이런 등급들, 대학 학점들, 뭐 이런 걸 그냥
기존 스펙만 갖고 뽑을 거냐, 뭐 요걸 갖고 이제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삼성이 이제 글로벌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를 보니까 다른 데서도 LG나 뭐 이런 데서도 지금 따라가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추세는 아마 이런 선발 시험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단지 토익이나 학점만 보고 뽑지 않고 각 기업에 부합하는 그런 뭐랄까 사전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목 중에서 지식구조와 정치라고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이 바로 이런 선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은 뭐 당연히 선발 시험이 있는 거고, 공무원들도 무슨 뭐 예를 들면 승진 같은 거 할 때는 또 일반 상식 시험 같은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발 절차가 이제 그다음 뭐 시험을 지금 삼성처럼 객관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단답식 그다음에 논술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다 시험들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객관식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 논술식에 또 단점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잘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고시 시험에서 대체로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봅니다. 오지선다형으로. 그리고 이제 2차는 논술식입니다. 그 사람의 논리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논리력과 함께 그 사람의 전문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고, 3차 시험은 면접입니다. 면접에서 그 사람의 구술 능력, 그 다음에 뭐랄까 화법, 뭐 그 사람의 말하기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배치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다가 배치할 것이냐, 인사부에, 생산부에, 구매부에 어디다가 이제 배치를 할 것이냐, 배치 문제. 자, 보직 관련한 것을 막 그 사람한테 이제 직책을 주는 겁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직책을 부여하는 거. 이걸 우리는 보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직을 주면 그 사람이 일단 배치를 받아갖고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인사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 옮겨간다. 각 부서 안에서 그냥 한 부서 안에서 하는 것은 이동이 아니죠. 배치 전환 이런 것도 있고요. 승진, 이게 이제 또 잘 구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기, 진작, 그다음에 동기부여 이런 거가 이제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승진을 우리가 그다음에 승임, 승급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승진은 특별한 뭐 말 그대로 직급이 올라가는 거고, 승임은 그냥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1년 지나면 호봉이 하나씩 오는 것처럼 승임, 승급은 이제 말 그대로 급이 직급이 하나 올라간 승급 이런 걸 묶어서 승임과 승급을 묶어서 이제 승진이라 프로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승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기업은 이제 신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 사람 인사관리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뭐 조기 퇴직할 수 있는 거고 명예퇴직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공무원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60세까지 가는 거니까 승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 또 대기업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오래 근무하지 못할 거니까 최대한 승진을 하고 마쳐야 되겠다. 최대한 뭐 예를 들면 이사까지 나는 상무이사, 전무이사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뭐 딱 워낙에 정해져 있으니까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이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직, 퇴직은 이제 이직과 퇴직은 또 좀 다르죠. 그다음에 정년, 정년 정해진 멈추는 이제 시기를 정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년 연장, 지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대체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더 이상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임금은 내려간다. 그게 이제 대체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되게 임금 피크제와 같이 갑니다. 그냥 막연히 정년 5년 연장 이런 것이 아니고, 정년을 5년 연장하되 지금 정년보다 해가 갈수록 뭐 예를 들어 뭐 10%씩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게 계약을 하죠. 정년.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단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계속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하는데, 적재적소에다가 적재적소 아주 배치해야 되고, 승진 경로가 정해져 있어야 되죠. 항진 경로, 후진 양성, 후진 양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를 개발하도록 기회를 계속 열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력을 개발하려면 자기 보고 스스로 이제 자기 평가를 해야 돼요.
자기 평가를 해서 이제 자기 부족한 게 뭔지 자기가 먼저 알아보는 제일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셀프 리포팅, 자기가 그러니까 셀프 리포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직능상 자격을 이제 얻는 거죠. 예를 들면 회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면 뭐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1년 유급 휴직을 주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세무사 합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다음에 기능 목록,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해 보고 직무 순환, 네? 이런 걸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육훈련 관리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뭐 이런 수요도 있겠지만 또 이제 사람의 나이가 들고 직무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교육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할 때는 강의 기법이 있고요. 요즘 통신 많이 쓰고 있는 통신 기법, 회의식으로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시청각 자료 활용하는 방법, 어떤 사례를 발표하게 하는 방법, 롤 플레이, 역할 연기를 해보게 하는 방법, 일을 시키고 이제 전문가를 붙여서 코칭을 하게 하는 방법, 비즈니스 게임 같은 게임식으로 해서 하게 보이는 방법, 대역법, 서로 역할을 한번 바꿔서 해보는 방법, 그다음 브레인스토밍, 말 그대로 이제 뭐랄까 뇌를 강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난상 토론이죠. 어떤 주제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삼성 사원들이 모여서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뭐 자유분방하게 엄청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자유분방하다는 그런 별로 성과는 없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봄으로 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삼성이 처한 현실을 또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장점이 많아서 브레인스토밍은 정말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감수성 훈련도 하죠. 센시티비티 트레이닝. 이제 얼마만큼 감수성 훈련해야 돼요. 어떤 감성이 떨어지면 그 업무에 대해서 무산해지잖아요. 변화가 와도. 그렇지만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기민하게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감수성 훈련을 계속 해봐야 된다. 인턴제를 한 번씩 돌아와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하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교육훈련 관리도 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저를 바꿔서 최강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금 관리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임금 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인사 관리를 하는 대가가 되겠죠. 직원들한테 이제 주는 보상, 여기 바로 임금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임금, 샐러리, 뭐 이렇게 리워드, 뭐가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는데 임금 체계를 보면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해서는 오늘날 연봉계약제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연공서열제 공무원들처럼 1호봉에서도 시작해서 호봉별로 한 3만 원씩 격차를 두고 연수가 쌓이면 이제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능력급제는 굉장히 합리적이긴 하지만 어떤 뭐랄까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만 요소가 있고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정적인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걸 전면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의 연공서열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연공서열제 그 전제 가정은 뭐냐면 사람이 오래 일을 하면 할수록 실적과 능력이 좋아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실적을 쌓을 때마다 1년 근무할 때마다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거, 호봉이 올라가는 거고 그만큼 또 연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려주는 이유는 횟수가 쌓일수록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성과를 더 많이 낸다는 전제 가정하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연봉제와 호봉제가 있습니다. 연봉제는 이제 해를 단위로 yearly salary입니다. 해마다 이제 주는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죠. 호봉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호봉, 봉급을 부르는 호봉이 있습니다. 1호봉, 2호봉, 3호봉, 호봉제. 그래서 연봉제와 호봉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에? 이걸 잘 결합을 시켜야 되고, 정액제와 능률급제. 정액제는 딱 정해놓고 그냥 연봉 뭐 5천 그러면 다달이 딱딱 나눠주는 게 정액제. 능력급제는 이제 능력급이 반영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본봉이 있습니다. 연봉, 본봉이 있고 부가임금이 있습니다. 본봉 위에 올라가는 거. 이걸 우리는 대체로 제수당이라고 합니다. 수당. 수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손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많이 힘들었으니까 손에 대한 보상, 수당, 제수당. 그러니까 상여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는 거죠. 연봉 외에도 뭐 특별 상여금이죠. 뭐 연말에 무슨 돈이 뭐 준다든지 이런 상여금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 보너스가 아니고 이제는 뭐 대체로 다 상여금 대체로 이제 그런 게 다 연봉으로 흡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있어요. 퇴직금이 있어요. 나갈 때 대체로 얼마씩 줍니다. 퇴직금이라고 하고 또는 퇴직연금 기여금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회사에서 얼마씩 주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년이 보장된 경우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삼성, 현대는 해당이 없고,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경찰 같은 사람 30에 이제 내 공무원이 했다. 그러면 내가 30년 뒤에 나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내가 10억을 갖고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10억을 목표로 해서 다달이 이제 불입을 합니다. 그럼 본인 절반, 정부에서 절반 보조해갖고 다달이 불입을 해서 30년 뒤에 퇴직할 때 이제 10억을 딱 받아나가는 이런 걸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현재는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니고 정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제도가 아마 도입이 될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퇴직연금으로 조금 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가 되면 그 10억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안정이 되고 물가 상승이 잘 안 되면 뭐 30년 뒤에 10억도 뭐 괜찮지만, 옛날처럼 물가가 막 오를 때는 진짜 무의미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과급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성과급. 그 다음에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대 보험에 대한 법인 부담 기여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에 내가 다달이 50만 원 적립한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50만 원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내가 얼마 내고 또 회사에서 얼마 내고,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내가 얼마 내고 기업에서 얼마 부담하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산재보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그 법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는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받는 연봉만 보면 안 되고 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4대 보험 분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사무실을 주고 뭐 전기를 쓰게 하고 전기세, 물세, 뭐 전화세 이런 것들 사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한테 연봉을 한 7천 준다 그러면 대체로 1억을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쓰는 이런 4대 보험 분담금이랄지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다 합치면 뭐 한 1억은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이제 최저임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정한 법입니다. 더 이하는 주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최강의 인사관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최협의의 인사관리를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